자, 여러분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직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혹시 전공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개념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오늘까지의 시간들은 교재에 상관없이 그냥 이야기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수용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개념들, 교정의 이념, 분류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들어가고 싶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출석을 좀 불러볼까요? 이동현, 동현이도 잘 지냈나요? 병헌, 이병헌, 이윤아, 이유정, 송지희. 지희가 새로 수강 신청을 변경해서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지선이도 그렇고, 이지선 사회복지학부생이죠. 이지원, 이진, 이채연, 이태우, 이한빈, 사회복지학부이죠. 임혜진, 혜진이가 수강 변경했나 모르겠습니다. 임수혁, 수혁이는 괜찮나요? 강의 따라오기가? 전희준, 정기홍. 이제 남은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출석을 또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수용자는 누구인가? 분류란 무엇인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개념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들을 우선 자료를 화면을 좀 볼까요? 화면이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혹시 화면이 거꾸로 보이거나 너무 흐릿한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주세요. 음질이나 화면이 좀 잘 보이지 않으면 좀 더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PPT를 올려주세요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생동감 있는 강의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제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교정에서 이웃이란 말을 잘 써요. 무엇이 이웃인지 한번 다른 시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렐프 월도 에머슨의 시인데 무엇이 성공인가?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에머슨의 시를 한 수 볼게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시를.
만약 내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에밀리 디킨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다시 하나 더 이야기 들어보면서 볼게요. 제가 가졌던 찾은 스크랩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자 누군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답으로 예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난 상인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큰 상처를 입은 채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쳤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성곽 밖으로 나온 사마리아인은 알몸으로 바닥에 고꾸라진 상인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보살피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 시중을 든다. 사마리아인은 환자를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에 도착한 다음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부탁하는데, 심지어 돈이 모자라거든 돌아오는 길에 들러 갚아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주인 손에 돈을 쥐어주며 고개를 숙인 모습에는 신신당부하는 진심이 어려있다. 이 그림의 내용. 진정한 이웃은 고귀한 혈통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천박한 존재라며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해야 했던 질문자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종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용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할 일이 참 많아졌었어요. 그 전에 그냥 주어진 일에 급급했었는데,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내용의 중심에 이웃이라는 개념을 두자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이웃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교종을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직원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죠. 어디 가서 누구와 살까?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퇴직하고 나면 어디에서 누구와 살까? 저와 똑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대다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앞두면. 이게 중국 남북조 시대에 남쪽의 그때 역사책에 이런 게 나와요. 송기아라고 하는 그 관리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런 생각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승진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이웃으로. 그래서 그 이웃집에 찾아가서 저에게 죄송하지만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 이 집을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집을 사서 이 송기하는 사람이 여승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승진이가 알게 됐어요. 아니, 내가 이 집 살았는데 너 그때 그 집을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시가가 그 집이 100만 냥쯤 했대요. 아마도 싸게 샀고 이야기를 잘했으면 더 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기아가 그 사람에게 돈 얼마를 줬냐면
1,100만 냥을 준 거예요. 100만 냥을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매택, 집을 사는데 내가 100만 냥을 줬고, 매린, 너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웃린자죠. 저 대전 쪽입니까? 술 이름이 린이, 제가 대구에 가서 보니까 소주에 린이 있던데요. 맑을 린이. 그게 아니고 이웃린자죠. 매택 100만 냥이요. 매린 1000만 냥이라. 내가 이웃을 사기 위해서 1000만 냥을 준 거야. 아깝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착안해서 제가 마지막에 교종을 운영할 때는 굿 네이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정말 돌아올 이웃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일들을 하고 싶었었어요. 수용자를 상대로. 그래요. 자, 이제 교종 이념의 관점에서 분류를 볼 수 있고 두 가지 면에서 분류를 살필 수 있죠. 뭐 굳이 나눠서 본다면 교종 이념과 목표적 측면에서 분류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분류 심사한다랄지 사람을 나누어서 수용 관리하고 제사회화에 노력할 때 특성에 맞게 처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구적, 기술적, 방법론적 측면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교종 이념과 목표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분류는 교종에 있어서 관건적 개념이란 말을 제가 썼을 거예요. 당분간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도구적이나 도구적 측면, 방법론적, 기술론적 측면에서는 교종의 발전사가 분류 기술의 발달사다라는 이야기를, 교종 이념의 변천에 따른 분류 기술의 분류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건적 개념이 뭐예요? 할 수 있죠. 관건이란 게 뭐죠? 관건은 어떤 열쇠에 있어서 잠그는 것과 자물쇠를 통틀어서 관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건적 개념 그럴 때는 관건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이제 그 열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물통과 자물쇠 이걸 이제 관건인데 합쳐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들의 핵심적인 것들,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관건적이다. 관건적 개념, 소위 키워드, 핵심어, 주제어 이런 말 할 때 관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는 교종에 있어서 관건적 개념이다. 왜 그런지를 우리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형집행법 그런 예전에 행형법이에요. 형벌에 관한 행형이겠죠. 그 행형법이라는 게 너무 관리 위주고 통제 위주인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처우를 중심으로 법을 2008년에 바꿀 때 법의 명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란 말로 법의 명칭을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 그냥 형집행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집행법 제1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법은 수용자의 교종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종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형집행법 제56조에서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게 분류심사에 따라 처우한다는 이야기예요.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이 고취되도록
개별 처우 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분류란 처우에 연결되는 거고 그 처우의 내용은 개별 처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개별 처우를 수시로 점검한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분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형해집행법 제1조에부터 이렇게 교정 이념과 분류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7조에서는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등급을 받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 어떤 프로그램에 편입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 처우 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교정시설은 도주 방지 등을 위한 수용 설비 및 개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비 등급에 따라 4가지 시설, 즉 개방시설, 완화 경비시설, 일반 경비시설, 중경비시설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나누는 거죠. 수용 관리를 어떤 개호의 정도로 할 것인지, 괴호, 지킨다,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은 수형자가 장래 사회의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형의 집행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형 집행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입소 절차 후에 수용자의 인성과 생활 상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조에서는 처우 조사를 근거로 집행계획이 수립되며, 이 모든 게 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계획은 우리가 똑같은 그 시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폐쇄 또는 개방시설의 수용, 사회치료시설로의 이송 등과 같은 처우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금 언급했듯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교정 관련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류심사 결과는 처우 집행 수립의 근거와 시설 수용 및 이송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분류와 시설의 다양화는 교정 처우를 향한 행영에서 관건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죠? 교정 이념, 교정 목표와 분류에 있어서 분류는 이처럼 관건적 개념일 수밖에 없다. 중심 개념이다. 왜?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처우를 이루어지고 그게 교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눈다고 할 때 여러분들 범죄인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분류는 뭐죠? 수형자 분류예요. 범죄 분류가 있을 수 있고 범죄인 분류. 우리는 지금 수형자 분류.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교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분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분류라는 말은 교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또는 단순하고 제한적인 개념으로도 사용되는데, 오랫동안 분류의 유일한 기능이 재수자들을 유형이나 범주로 나누어 수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유형이나 범주로 나눠서 그냥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용에 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분류란 개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교정에서의 분류는, 특히 교정 업무에서의 분류는 처우의 실제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처우의 실제와 관련지어진 것이므로
범죄학상의 범죄 분류, 범죄인 분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수용자 분류를 이야기한다. 처우와 관련 지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근데 범죄 분류란 뭔가요? 그냥 범죄 분류는 형법상 범죄로서 비판받아야 할 행위에 관한 구분이죠. 법률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여러 측면에서 분류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 분류예요. 그래서 범죄인의 처우와 범죄인의 유형 등에 대한 분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냥 범죄죠. 비판받을 범죄의 유형을, 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범죄인의 분류는 또 뭐냐면 범죄학상의 범죄의 원인이나 유형, 범죄인형, 비만형, 투사형, 세장형, 그렇게 클레츠무라는 학자도 나눴는데 이게 뭐냐면 비만형들은 이런 범죄들을, 투사형으로 생긴 애들은 공격적이고 이런 범죄들, 애모적 범죄를 하고, 세장형들은 지능적인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한때 그렇게 범죄인형을 나눴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범죄형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정신분석적, 사회문화적, 범죄 현상적 분류가 행해지는 것이므로 수용자로서의 범죄인을 분류해서 처우하는 것보다는 범죄 행동의 이론적인 측면이나 사회 개량을 통한 범죄 억제에 상응하는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분류. 그 사람의 특성만 갖고. 우리가 말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수용자 분류는 처우와 연계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필요성과 목적에 있어서 수용자 분류하고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정에 있어서 수용자 처우와 연관되는 분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일이 이걸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또박또박 정리한 걸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용자 분류란 무엇이냐? 분류의 정의, 분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류의 목적은 수용자의 필요성에 의거한 것으로 시설의 모든 조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처우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또한 위험에 관한 평가 및 수용상의 효과적인 관리라는 측면도 고려하되 재소자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서 요구되는 이상으로 안전 구금 상태에서 수용되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렵지 말은 뭐냐면 그 위험도를 측정하지만은 그걸 넘어서는 과잉 보완적인 것, 과잉 억압적인 수용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보다 더 과한 상태로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선택에도 참여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처우를 위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의 분류에 대한 개념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분류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분류란 단순한 행적 배열인 유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종류별로 그냥 나누어 놓는 거. 이건 뭐냐면 유럽에서 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편하게 나누는 걸 우리가 유별이라고 합니다. 행적 분류, 유별 분류. 단순한 행적 배열. 행적 분류란 말 아니고 단순한 행적 배열인 유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 개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류 처우와 관련 지어 동태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왜 동태적이란 말을 쓸까? 예전에는 한번 분류를 하면 그냥 갔어요. 이런 아이들끼리 모아놨어. 이렇게 관리해야 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별 처우라는 생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이어서 어떻게 처우해라고 시작했지만 도중에 변화하는 과정을 고려해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동태적, 다이나믹한 거죠. 동태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주관적이나 적극적인, 객관적으로 너무 나눈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말을 말한 게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수단으로서는 동적 기준에 의한 나누는 것이 분급이고, 개개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개개인이란 말이 개별 처우와의 관련 지어진 거고 개인의 특성, 인권, 인도주의 이걸 포함하고 있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개인을 그 요구와 능력에 합당한 시설에 이 요구란 말은 심리학에서는 니즈라고 할 수 있겠죠. 니즈, 욕구나 요구. 개개인을 그 요구와 능력에 합당한 시설에 그룹별로 모아서, 그렇다고 그룹별로 안 나누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급 하니까 그룹별로 모아 그들에게 적합하게 개별화된 처우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용 기간 동안에 정 과정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동태적이다. 입소에서 출소까지, 그리고 출소 이후를 고려하는 것까지 정 과정에 걸쳐서 동태적으로 개별화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분류다. 여기까지 이제 분류 개념은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용 범죄와 범죄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교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할 리포트와 관련 지어진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